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의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M웨스트 펀딩의 부대표님이신 김한숙 부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토대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궁금한 거는 미국 부동산 관련된 미국 모기지 대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그리고 클로징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융자 관련 서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요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택 모기지 시장의 변화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웨스트 펀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이슨 킴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몰키지 전문은행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개인적으로 은행을, 모기지 은행을 잠깐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M웨스트와 합병을 해서 지난 5년 동안은 또 M웨스트 펀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김한수 부대표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그 모습에서 상당히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M웨스트 펀딩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M웨스트 펀딩은 운영되어지고 있는 회사 한 30년 정도 이제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미국의 50개 중에 48개 주에서 48개 주. 저희가 지금 몰개지만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 랜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많은 부분이 이제 저희가 오늘 또 대화해야 될 내용 중이기도 하지만 저희 non-QM 론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 융자가 아닌 그 외에 non-QM 론을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난 한 5년에서 6년 동안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빌리언 정도에서 5빌리언 정도를 저희가 펀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지금 non-QM 랜더 중에서는 가장 큰 탑 5 안에 들어가는 랜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non-QM 융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그리고 특히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외국인 융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미국 모기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non-QM 융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미국 모기지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융자를 분류를 할 때 적격 모기지 또는 비적격 모기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적격 모기지, 적격 대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으신 단어가 이제 적격 대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적격 대출을 저희가 컨포밍 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컨포밍 론 아니면은 당연히 이제 컨포밍 론이 아닌 경우는 이제 그 비적격 대출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되고요. 미국말로는 당연히 non-conforming 론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론으로 가장 크게 나누어지고 있고요. 일단 그 적격 대출, 그 컨포밍 론은 집 융자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듯이 미국에도 이제 페니메나 프레디맥 그 두 군데서 정부가 스폰서하는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일단 모기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모기지 이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주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리고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손님이 대출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이제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이제 컨포밍 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니메나 프레디맥은 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론을 하려다 보면 꼭 그 2년치 세금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도 이제 미국 크레딧에서 620점이 꼭 넘으셔야만 융자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손님들이 다 그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non-conforming 론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타입이 있습니다. 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전보. 예를 들어서 conforming 론은 그 주마다 론 리밋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값이 타주보다 조금 싸다는 이유로
론 어마운트가 좀 작아요, 리밋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론 어마운트가 커지니까 컨포밍 론, 그러니까 팬이나 프레디들이 말하는 여기까지 해줄 거야 하는 론 리밋에서 넘어가는 론 어마운트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론들을 저희가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전복, 네. 그냥 큰 론 네. 이렇게 해서 전복 론을 하고 저희가 컨시더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비적격 대출, non-conforming 론 중에 하나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다 620점이면 너무 좋은데 네. 크레딧 스코어가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정부에서 이제 대출해주는 뭐 FHA 론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사실 크레딧 스코어 리밋이 없어요. 아무리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근데 네. 대출해주는 이제 저희 은행 쪽에서는 네. 크레딧 스코어가 낮으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페이먼트가 제대로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은행들마다 각자 우리는 이 정도 크레딧 스코어까지는 하지만 그 밑으로는 못하겠다라고 정해놓는 정도의 네. 그런 이제 크레딧 스코어 리밋이 좀 다 다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나 네. 그런 데서 이제 제대하신 분들 네. 그리고 군대에 계신 분들을 네. 위해서 이제 BA 론, 네. 다운페이 하나도 안 하고 음. 정말 좋은 이자로 네.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군인들을 위한 또 네. BA 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심이 아니라 조금 외곽에 네. 이제 나가 있는 집들을 좀 더 많이 사고 팔게 하기 위해서 네. USDA라고 도심 아닌 외곽 지역에서만 네. 할 수 있는 론인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떤 집은 돼요, 어떤 집은 안 돼요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게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파악거리 주소를 넣으면 집 주소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USDA에서 들어가는 조닝이 되면 네. 저희가 100%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손님께서 다운페이도 안 하시고 네.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네. 또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적격 융자에서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융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될까요?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융자가 될까요? 아니면 이제 융자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직원들, 일을 시작하신 직원들도 융자가 뭐지?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네. 어떻게 이게 서류가 네. 진행이 되고 누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제가 가끔 대묻습니다. 네.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네.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이다 보니 네. 지난 2년치의 세금 보고서와 네. 그리고 현재 얼마 정도의 인컴을 받고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아니면 자영업자라시면 네. 지금 현재 인컴이 어떻게 제너레이트 되고 있고 네. 현재 프라필을 넣었으니까 지금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류를 받아봐서 모든 손님께서 이제 사고 싶어 하시는 집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나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크레딧 확인해 보면은 또 매달 지출하셔야 되는 또 이제 빚이 매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합치셨을 때 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뎁트 레이시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는 금액과 네. 지출 금액의 레이시오가 50%를 넘지 않으면 네. 융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운페이는 전부 다 조금씩은 하셔야 되고요. 네. 적게는 3%에서 많게는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비적격 대출에서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오고 가는 게 전보 융자에 대해서 네.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그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자만 예를 들자면 이제 한 70만 불대가 조금 넘게끔 융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매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또 내년 되면 이제 또 한 70만 불 후반대까지 올라서 와, 이제 조자도 한 그렇군요. 80만 불까지 융자가 네. 컨포밍 논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2년도의 그 한도액보다도 훨씬 많이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건 집값 상승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들 그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non-QM 융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 융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non-QM 융자라는 거는 적격 대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비적격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non-QM을 말씀드릴 때는 아마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보론처럼 뭐 밀리언, 2밀리언, 어떤 은행 같은 경우 10밀리언까지 융자를 해주는 은행들도 있고요. 네. non-QM 프로그램으로요. 네. 그래서 또 컨포밍 론은 당연히 저희가 다 대부분 랜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non-QM을 얘기를 하자면
그 예전 얘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네. 그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항상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큰 사고가 있었는데 미국에. 네. 그때도 저희가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아마 그 서프라임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08년도, 9년도. 네. 그 당시에 이제 서프라임 융자 때문에 미국 이제 그 주택 시장이 네. 이제 크게 한번 네. 요동쳤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미 정부에서 몰게지를 하는 전문은행들과 네. 그리고 지금 뭐 몰게지를 다루는 모든 기관들 꼭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서 융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 서프라임 문제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왜냐면 누군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오면 누구 또 서프라임 융자 이런 거 아니야? 하여튼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컨포밍 론, 아까 말씀드렸던 팬이나 프레디맥, 네. 그리고 아니면은 정부에서 스폰서하고 있는 FHA 융자, 네. 뭐 정부에서 이렇게 인슈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네. FHA나 VA 론, 네. 그리고 아까 USDA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이제 다른 융자 프로그램을 갖고 나오려면 어떠한 내용들을 꼭 맞춰야 된다는 융자 가이드라인을 좀 줬습니다. 은행들한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뎁트 인컴 레이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페니메나 뭐 프레디, 뭐 FHA, VA 이런 부분들은 뭐 45, 50%가 돼도 융자가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은행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융자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그러면 non-QM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이제 그 숫자의 기준을 두자면 뎁트 인컴 레이쇼가 43을 넘어가는 융자 프로그램이라면 네. 무조건 non-QM이라고 컨시더를 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컴 서류를 다 확인하지 않을 경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페니메나 프레디맥에서 준 가이드라인상에 2년치 세금 보고서를 가지고 네. 손님께서 융자를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세금 보고 서류를 보지 않고 네.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면 네. 그것도 non-QM이라고 컨시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컴 서류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네. 그리고 그 뎁트 인컴 레이시오가 43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네. 그 몇 가지 그 굵직한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걸 토대로 이제 몇 은행 기관들이, 그러니까 네. 저희 MST 회사처럼 몇 회사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디벨롭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꼭 그 팬이나 프레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랜딩을 하는 거를 non-QM 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non-QM 융자라는 것은 융자 은행 자체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서로 심사를 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융자는 non-QM 융자라는 그러한 융자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보면 될까요?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외국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2년치 세금 보고가 아닌 다른 내용의 그 인컴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융자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non-QM 융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단어인 것 같고요. 영주권자이신 분도 계시고 시민권자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미국에다 다시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외국인 융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은 일단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네. 그리고 외국에 나가 계시면서도 외국에서 이만큼의 인컴 소득이 있었다라고 해서 네. 미국에다가 보고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적격 대출, 네. 그러니까 컨포밍 론으로 융자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죠. 근데 정말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네.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께서 네. 미국에 정말 투자용으로 집을 사신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non-QM, 외국인 전문 융자 프로그램으로 네. 저희가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 전문 융자 프로그램으로서 투자를 하시려는 매수자분께서 본인 자금은 얼마 정도를 해야지 나머지를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은행마다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네.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대부분 많은 은행들이 보통 한 25% 이상만 네. 다운페이를 하신다고 하시면 네. 융자가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본인 자금을 40% 정도를 하고 그리고 융자은행에서는 60%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25% 정도의 본인 자금이라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나 투자용으로 집을 하나를 구입해야 되나 하셨던 분들이 네.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그럼 두 개도 구입이 가능하네 맞습니다. 라고 또 구입도 해서 두 개를 구입하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요새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특히 그 아시아 쪽에서 저희한테 융자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예, 특히 조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집 가격대가 아직까지 맞아요. 너무 매력이 맞아요. 있는 집값대라서 네. 그런지 저희가 넌큐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 7년 동안 한 거의 4, 빌리언 정도로 제가 펀딩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그 외국인들 포션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네. 조지아도 저희가 지금 보면 몇 군데 주가 있어요. 네. 저희가 많이 하는 외국인 융자 주가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핫한 주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군요. 적격 대출과 비적격 대출, 네. 그리고 넌큐엠 융자, 그리고 외국인 융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서로 다르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모기지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넌큐엠 융자와 외국인 융자는 미국 내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일반 융자하고 비교해서 모기지 금리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미국의 30년 고정이자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예, 저희가 예전에 항상 코비드가 있을 때 네. 그때는 저희가 30년 고정이자가 거의 한 2점 중반대에서 한 3%까지도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6점대 중반에서 6점대 후반대 네. 지금 30년 고정이자가 나와요. 네. 근데 그것도 20% 이상 다운페이를 하시고 네. 미국에서 740점이라는 좋은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네. 그런 또 이자가 나오고요. 그 이자 또한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집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격 대출에 다 해당이 되는 손님이신데 투자용집을 구입하신다. 네. 25% 다운하시고요. 똑같이 한국에서 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네. 그리고 740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이자를 지금 한 7.25에서 7.5 정도 사이를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외국인 융자를 하셔도 네. 30년 고정이자를 하셔서 25%, 30% 정도 다운하시면 네. 크레딧 스코어도 없고요. 네. 그리고 세금 보고 안 보고요. 네. 그러면서 이자가 거의 7.87에서 한 네. 8.125 정도 사이에 이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자도 지금 나쁜 편이 아니에요. 네. 예.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하면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자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요새 네. 프라임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이자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외국인 융자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께 생각하실 때는 모기지 금리가 일반 융자에 비해서 아주 많이 높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김한수 부대표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일반 융자로 미국 내국인일지라도 구입하려는 주택이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거주 목적의 모기지 금리보다도 이자가 높은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 융자를 할지라도 일반 융자로서 받는 모기지 금리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모기지 상환 만기가 보통 30년 고정으로 많이 하는 경우여서 네. 월 모기지 상환 금액 자체는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클로징하는 단계에서 클로징 서류에 이제 서명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외국인 융자를 받을 경우에
동반되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네. 미국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클로징 관련된 융자 서류에 있어서 노트와 시큐리티 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님들께서 클로징 하실 때 보시면 사인하셔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궁금하신 서류 중에 하나가 꼭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공증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노트,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큐리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노트라는 건 이게 좀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손님께서 융자를 드리잖아요. 손님께요. 그러면 네. 몇 년 상환에 그 집이 페이오프 돼서 그 소유권이 저희 그 손님한테 네. 넘어간다는 뭐 약속 증서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돈을 빌리실 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빌리시는 그 원금이 있으신데 그 원금의 이자와 원금 부분이 페이먼트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네. 그리고 언제 론이 다 페이오프가 되시는지가 적혀져 있는 게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큐리티를 사인하시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은행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 이제 돈을 내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담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딥을 담보로 융자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3개월 동안 만약에 계속 모기지 페이먼트를 안 내시거나 네.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차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이제 약속 증서 같은 거를 사인하시는 게 이제 시큐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자 같은 경우는 또 차주하고는 달라서요. 3번 연속으로 만약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안 내시면 네. 저희가 손님을 굳이 부르지 않고 네. 저희가 바로 그냥 코트에 차업을 신청할 수 있고 바로 차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미국은 50개 주마다 네. 법과 규정이 다 다른데요. 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큐리티 디드를 사용하는 그런 주라고 한다면은 일단 캘리포니아주는 또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나 이제 뭐 플로리다, 네. 이제 타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단어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주는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네. 주는 이제 모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클로징 때 최종 정산 명세서라고 그래서 세리머니 스테이먼트에 일반적인 모든 항목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기지 융자 관련되는 세금으로서 intangible tax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적혀져 있어요. intangible tax는 쉽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예로 이게 지방세를 네.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시면서 한 번 내시는 비용이세요.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무슨 구가 되겠죠. 여기는 네, 이제 네, 네. 여기는 이제 카운티라고 하지만요. 네. 그래서 그 구에 네. 한 번 내시는 그 지방세, 등기와 네. 관련된 지방세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네. 그거는 클로징 때 한 번. 클로징 때 한 번만 내시는 네, 거고요. 그걸로 끝나는 예.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타이틀 인슈런스라 그래가지고요. 최종 정산 명세서를 보면은 네. 렌더스 커버리지 그리고 오너스 커버리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또 거기에 얼마라는 금액이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모기지 융자 관련해서 렌더 커버리지는 정확하게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타이틀 인슈런스가 뭐고 왜 타이틀 인슈런스비를 바이어가 내는 걸까요? 라고 네, 많이 물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렌더 커버리지가 있고 오너스 커버리지가 있는데 오너스 커버리지는 말 그대로 등기, 그러니까 타이틀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네. 이 집 소유주가 집을 팔기에 하자가 없는 등기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제가 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주마다 일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긴 하지만요. 네. 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네. 클로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그 타이틀, 그 등기를 심사하는 회사와 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 서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장을 받으셔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을 50만 불 주고 샀는데 만약에 나중에 등기가 문제가 있어서 네.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새로운 오너 입장에서 구입하시는 게 그냥 오너 스타일의 인슈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랜더 입장에서는 또 랜더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가시는 손님한테 네. 융자 받으셨으니까 네. 랜더 커버리지도 같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보험에 있어서는 소유자 보험 증서 그리고 대출자 보험 증서가 필요한 부분인데
매수자 입장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융자은행을 위한 대출자 보험 증서를 꼭 구입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이 나오나요? 보통 이제 렌더 커버리지하고 오너스 커버리지를 같이 구입하시게 되면 네. 오너스 커버리지가 좀 이렇게 커 보이는 금액이 되어지고요. 네, 네. 대신에 렌더스 커버리지는 되게 작게 보이시게 돼요. 하나를 구입하시고 하나를 구입 안 하신다고 해서 가격이 막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네. 예, 융자를 받으시게 된다면 네. 오너스 스타일 인슈런스도 거의 다 구입하시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클로징 관련 모기지 융자 서류와 그리고 클로징 때 단 한 번 지불하는 금액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에 있어서 지금 김한수 부대표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현재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현재 우리는 금리 인상 시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내다보는 금리 인하는 언제 정도라고 예측하고 계실까요? 몰기지 관련 이제 은행들이 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네. 매년 이제 초에 한번 하고요. 네. 이제 또 매년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또 한번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지금 아주 핫 토픽이 이자가 과연 언제까지 오를 거고 네. 이자는 과연 언제부터 내릴까? 네, 맞아요. 다들 저희가 모이면 하는 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는 해요. 그 국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기지 이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페드에서 이번에는 뭐 0.5%를 올렸다, 이번 0.7을 올렸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기지 이자가 0.5% 올라가는 건 아니고 때문에 조금 이제 틀리게 움직여지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5% 후반대, 그 6.5%에서 조금 넘어가는 이자들이 지금 30년 고정 이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모기지, 그러니까 서프라임 동계되기 전에 네. 그때 30년 고정 이자를 보면 그때 이제 미국이 가장 그 경기가 좋고 호황이라고 했을 네. 때였거든요. 네. 그때 5점대 후반대 이자하고 지금 6점대 지금 뭐 중후반대 이자를 비교해보면 이자 차가 그렇게 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워낙 이 코비드 때 낮은 이자로 재융자를 하시거나 그 낮은 이자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이자가 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워낙에 한 5%에서 6% 30년 고정이자가 보통 미국에서 늘 있었던 이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잠깐 그 한 1년 동안 낮은 이자 때문에 좀 너무 높은 이자라는 느낌이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한 요 정도 이자가 저희는 내년 한 초반 때까지는 네. 계속 되어지지 않을까.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후반기부터는 이자가 좀 더 내려가면서 2024년 되면 한 1.25에서 1.5 이상 떨어지는 이자가 조금씩 보여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대강 5%대 중반 뭐 그 네.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 6점대 중반이라고 하면 이제 내년 후반 정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아마 1% 정도 더 낮은 이자가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현재 시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보통 새집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새집이 완공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6개월이 되던 8개월이 되던 심지어는 1년까지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매수자가 융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 사이에 집값도 또 올랐지만은 이자가 오르면서 이제는 서류 심사에서 똑같은 조건으로는 융자가 받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 자금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소득이 좀 더 많아져야 되든지 아니면은 보증인을 같이 집어넣어서 융자를 해야 되든지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요즘 각각의 융자, 은행에서 나오는 그 다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많이 이용하는 게 요즘 투원 바이다운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한수 부대표님께서 지금 많이 활용하는 투원 바이다운이 무엇이며 어떠한 이익이
매수자한테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게 없었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제 이자가 워낙 낮았던 시기에는 이 투원 바이다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자를 막 사서 네. 굳이 페이먼트를 낮추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 이자가 한 6점대 뭐 후반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페이먼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요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오늘 30년 고정이자가 6.5%인데 네. 내가 오늘 나가 받아가는 이자보다 첫 해에는 2% 낮은 이자. 네. 그래서 2-1이잖아요. 그래서 네. 6.5%로 오늘 이자를 받으셨으면 네. 처음 12개월은요. 네. 4.5% 이자에 맞는 페이먼트를 내시는 거고요. 아, 네. 그 다음에 13개월 때부터 이제 24개월 동안은 6.5%에서 이제 1%가 낮은 네. 5.5%의 이자로 원금과 페이먼트를 내시는 게 되시는 프로그램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그 컨포밍,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에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투원 바이너를 하시려면 꼭 프라이머리 홈, 내가 네. 들어가서 사는 집만 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투자용을 사시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컨포밍 론에서는 이 투원 바이다운을 신청하실 수가 없게 되시고요. 네. 근데 이 투원 바이다운은 셀러가 네. 내가 네. 아닌 네. 제3자가 주는 돈으로 이자를 네. 꼭 사셔야 돼요. 이렇게 손님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집 계약하실 때부터 그 셀러와 이 모든 딜을 하실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이제 전문 에이전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네. 저희가 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요. 나는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당장이라도 이자를 좀 많이 줄여서 네. 나는 재용자 할 생각도 없고 하니 30년 내내 낮은 이자를 갖고 싶다. 네. 그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디스카운트 포인트라는 걸 사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얼마 돈을 내서 이자를 드리고 그 이자를 만약에 30년 받으셨다고 하면 30년 내내 그 이자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원 바이다운은 템포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24개월 동안만 그쵸. 이자가 낮아가는 거고요. 네. 네. 똑같이 돈을 내고 구입하는 이자지만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사서 이자를 내드시겠다 하신 분들은 그게 텀 내내 30년 융자를 받으셨으면 30년 내내 15년 융자를 받으셨으면 15년 내내 그 낮은 이자로 네. 계속 모기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 디스카운트 포인트 구매 가격이 사실 작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6.5%라고 하는 이자로 융자를 받아가야 하는 상황이신데 한 1%를 낮춰서 5.5% 이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은행에 물어보셔서 네. 예를 들어서 융자 금액을 한 35만 불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1% 내리는 금액이 뭐 융자 금액이 한 1.5%입니다. 그러면 네. 벌써 그 금액만 4,500불을 내셔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4,500불 내시고 1% 이자 낮춰서 30년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제 한 1, 2년 아니면 네. 손님들께서 내가 지금 받아가는 이자보다 네. 한 1.25에서 1.5%보다 낮은 이자가 마켓에 나올 거라는 추세라면 네. 굳이 내가 오늘 4,500불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네.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사서 이자를 낮춰야 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내 돈을 들여서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네. 다시 재용자를 내가 한번 다시 할 거라면 네. 셀러에게 조금 요구를 하더라도 네. 투원 바이다운으로 일단 융자를 받아가시고 네. 그래서 24개월 정도에서 좀 지나면서부터는 이자가 내려갈 것 같으니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내 매달 페이먼트를 부담을 좀 줄이고 네. 그래서 24개월 후에 어떻게 모기지 상황이 그 웨이 상황이 바뀔지 이자 상황이 바뀔지를 보시고 세금자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재용자 하실 때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사시는 분들보다는 지금은 투원 바이다운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 은행 같은 경우도 투원 바이다운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저희 non-QM 프로그램 만들면서도 투자용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도 이 투원 바이다운 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컨포밍 융자로는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투자용 집에서는 투원 바이다운 못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은행에서 하는 그 non-QM 프로그램으로 투자용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 뭐 외국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투자용 집이라도 투원 바이다운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지금 non-QM 융자 프로그램에서 네. 진짜 대부분이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경우에 사실 투원 바이다운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한 상품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해외 거주 투자자분들은 non-QM 모기지와 그리고 non-QM 모기지 영역에 속하는 외국 융자일 경우는 대부분 투원 바이다운 옵션을 활용하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새로 지은 집, 리홈을 계약하실 네. 때도 그렇게 해서 또 컨칩을 또 많이 준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있고 또 금리가 내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별로 미국 부동산 관련 주택담보대출의 그러한 프로그램과 투원 바이다운이라든지 그리고 재융자의 활용법 그리고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러한 모기지 금리를 조절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주 슬기로운 투자자로서 알아야 되는 그러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촬영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멀리서 또 비행기 타고 오셨죠? 네. 정말 이 소중한 시간 저희 성공의 키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미국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한수 부대표님께서 전해주신 성공의 키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200% 활용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전해드리는 성공의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이 시간을 빛내주시신 김한수 부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키를 전해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